두뇌보안계획 156절 스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훈하우님 읽어볼까요? 네. 양자역학은 세계를 보는 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옳다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물질은 파동의 모습과 입자의 모습을 둘 다 갖는다는 이중성 개념이 빠르게 퍼졌다. 보어는 양자현상을 이해하려고 상보성 원리를 가져왔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가져왔다. 이들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만들어 나갔다. 예. 양자현상의 예를 이제 보았고요. 자기간섭, 전자의 자기간섭 실험을 이제 보았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이제 전자의 자기간섭이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고,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비슷한 이제 양자현상들이 이제 여럿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익숙한 개념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모든 사물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갖고 있다. 빛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 이미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빛은 이미 파동이라는 걸 알았죠. 간섭물리가 생기고. 근데 빛을 쏘아서 전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광전 효과라 그래요. 광전 효과는 들어봤죠? 네. 광전 효과는 태양광의 원리이기도 하고, 빛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동 충전 장치에 지나가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것도 빛을 쏘아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가면 거기 센서에 닿아서 센서에 전류를 흐르게 만듭니다. 아무튼 광전 효과, 광자가 빛이 전자를 흔들어서 전자를 떼어내서 흐르게 만든다라는 효과입니다. 그것도 보면 빛이 마치 입자처럼 전자를 때려서 전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SF 영화 중에 빛을 쏘아서 사람이 뒤로 튀어나가는 걸 본 적 있죠? 네. 빛을 쏘았는데 뒤로 튀어나가잖아. 네.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지. 빛이 갖고 있는 어떤 빛도 이제 마치 알갱이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빛이 이중성을 갖는다. 근데 그 뒤에 더브로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자도 이제는 알갱이는 맞죠. 전자는 알갱이라고 알았거든요. 전자는 알갱이고, 이렇게 전자 쏘면 바람개비 같은 것도 돌릴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전자의 자기간섭처럼 전자도 간섭물을 만들잖아요. 또 파동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중성을 갖는다. 모든 것은 이중성을 갖는다 했는데, 이중성을 갖는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죠. 일종의 현상을 요약한 거죠.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두 개 그래. 그걸 하고 안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게으른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갱이가 생겼던 것이 파동의 성격을 띨 수 있지라고 여전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물이 이중성을 갖지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져라고 해서 설명이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현상을 갖는다는 말을 이중성으로 표현한 거고, 이중성이라는 말 자체가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다. 또 하나가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상보성 원리입니다. 상보성 원리. 상보성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것이 서로 보충한다는 말입니다. 대립되는 것이 서로 보충한다. 음양을 예를 들면 되죠. 음양. 참고로 이제 보어는 음양 사상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가문,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죠? 네. 음과 양은 서로 부딪히고 맞지 않는 건데, 서로 보충한다는 겁니다. 서로 보충한다. 상극이 서로 보충한다. 마찬가지로 입자라는 것하고 파동이라는 것은 서로 상극인데, 대립되는 것인데, 이 대립되는 것이 서로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시키는데. 세상을 이해하려면 대립되는 요소로서 둘 다 보아야만 세상이 잘 보인다. 그런 원리가 상보성 원리입니다. 세상을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볼 수 있는데,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고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관점은 서로 상극이지만 이 두 요소로 세계를 보아야만 더 잘 보인다라는 원리입니다. 아까
뭐 이중성하고 비슷하죠. 또 이 상보성 원리도 제가 보니까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아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회사는 그래. 우리 회사는 왜 아침마다 신입 사원이 맨날 커피 타줘요, 가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데 야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의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중성을 가져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하니까 야 세상은 이게 서로 다르게 지점을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야 세상이 더 잘 보여 그렇게 생각해. 이게 상보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봐야 되지? 왜 서로 대립되는 것을 두 개 다 보아야만 되도록 돼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라는 사람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상보성 원리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있고 그 대립되는 요소가 더 잘 보는데 했잖아요. 한 가지 요소로 보면 세상이 흐릿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입자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 파동의 모습이 흐릿해진다. 흐릿해진다. 그다음 나는 파동으로 보고 싶어. 파동으로만 세상을 보고 싶어 하면 입자의 모습이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분명하게 보려면 파동선과 입자선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인데 굳이 제가 파동성 입자선을 둔 건 좀 이상하고 하이젠베르 같은 얘는 위치와 속도예요. 위치와 속도. 보통 고전역학에서는 이 사물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 이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흐릿해져. 그다음 속도가 얘가 얼마냐를 알겠으면 지금 현재 얘가 어디에 있는지가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보려면 약간 위치가 흐릿하게 보고 운동량도 속도도 흐릿하게 봐야만 얘를 좀 더 잘 묘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런 말로서 이제 양자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코펜하겐 해석. 자, 코펜하겐 해석은 여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하나가 양자역학의 묘사는 양자역학이 지금 그려주고자 하는 대상은 개별 입자다. 하나의 입자다. 이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가 아인슈타인 해석이었어요. 아인슈타인 해석은 양자역학은 입자들의 단체 운동을 묘사해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은 입자들 하나하나를 한 개의 운동을 묘사해 준다. 그려준다. 그리고 이 한 개의 운동을 모두 다 그려준다고 보았습니다. 모두 다. 완전하게 그려준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걸 빠뜨려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려준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입자 전체를 그려주고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모르는 게 있다. 아직까지 안 그려주는 게 있다. 보통 앙상블 해석이라고 그래야죠. 어려운 해석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은 개별 입자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려준다. 개별 입자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을 양자역학이 다 그려준다. 그 그려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어디에 있는지 한 틈을 지나는지 두 틈을 지나는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진짜로 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양자역학에 따라서 움직일 때 측정할 때 말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 볼 때 말고 이론에 의해서 예측할 때 얘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데 마치 파동을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얘의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측정하기 전에 얘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왜냐하면 이론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역학 이론에는 그걸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비로소 얘가 여기 있네? 있는 속도로 움직이겠네라고 드러날 뿐이지
이론의 예측으로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왜? 그게 얘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입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혹시라도 이해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양자역학 해석은 크게 둘로 나누어졌다. 아인슈타인 진영은 시공간에서 궤적을 그리며 끊이지 않게 움직이는 입자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에게 물리학의 대상은 또렷한 객관 사물들의 세계이며 이 사물들은 인과 법칙을 따른다. 코펜하겐 진영은 물리 대상의 시각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그 대상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 입자 개념을 버렸다. 코펜하겐 해석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해석은 과학이지만 반대자들의 해석은 철학 또는 형이사각이라 비난하고 무시했다. 예.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렇게 특별 입자가 한 입자에서 한 물체가 있으면 이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계절이라고 합니다. 계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또렷한 위치가 있고 어떤 속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이걸 그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 해석은. 그러니까 여전히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궤적이 있어야 돼. 궤적이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이 궤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해.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불완전한 해석으로 이해해야 돼. 라는 게 아인슈타인 진영의 해석이고, 이제 코펜하겐 해석, 보어와 하이젠베르그의 해석은 입자의 궤적 같은 게 왜 있다고 생각해? 그 그림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세계를 잘 못 보는 거야. 세계는 원래 입자성과 파동성이 같이 있고, 얘의 위치와 속력은 서로 상극이야. 얘를 하나를 또렷하게 보고 하나를 못 보게 돼. 흐릿하게 봐야 돼. 이게 진짜 세계 그런 거야. 라는 해석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시공간에 어떤 딱 그림을 그리듯이 있게도록 만드는 것은 그거는 옛날 그림이야. 아인슈타인은 옛날 그림을 가지고 자꾸 양자현상을 이해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해석이 대충 이해되죠? 다 납득이 되죠? 네. 하나는 이 궤적이 있다는 그림은 우리의 그냥 예전 구식 그림이 아니라 모든 이론, 앞으로 생길 모든 이론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실제로 이 사람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그 그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이제 공간에서 궤적을 가진다는 그림을 갖고 있고 엄청 성공했잖아요. 태양과 수성의 근일점 운동도 다 설명해내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양자현상은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아직 불완전한 이론이다 보았고, 오히려 보어와 하이젠베르 같은 사람은 양자역학 현상은 미시세계 전자의 운동을 잘 설명하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만큼 더 대단한 이론이야. 근데 이 이론은 입자가 어떤 3차원 또는 4차원 공간에서 계절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절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양자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버려. 이렇게 이제 되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파악하지 않는 일종의 고집센 고전 물리학자로 본 겁니다.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이고 새로운 이론인데 좀 너는 시대에 들들었어. 네가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야, 행사학이야. 진짜 우리의 이론이 진짜 과학이야. 해서 두 해석이 부딪히게 되고 승리자는 코펜하겐 해석이 승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학계와 학교의 모든 해석들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무도 달을 보지 않아도 달의 무게중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달의 속성을 측정하든 말든 달을 이루는 원자들은 여러 인식 주체들 바깥 저기 멀리 떨어져 실제로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데이비드 봄은 1952년부터 입자의 궤적을 받아들인 채 기존 양자 현상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양자 역설들을 풀어냈다. 반대 진영은 그의 해석을 형이상학이라며 조롱한다. 실험으로 자기 해석이 더 낫다는 실제 자료를 얻어내야 그의 해석이 과학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코펜하겐 해석은 형이상학을 쫙 뺀 최소한의 물리 해석이라고 스스로 뽐낸다. 예, 여기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주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게모니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52년쯤에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입자 궤적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양자 현상을 설명해내는 해석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이미 딱 사람들한테 다 이제 수용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데이비드 봄은 약간 좌익 인사야. 좌익 인사.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미국에서 공산당 스파이 혐의를 받고 이렇게 조사받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또 빨갱이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의 어떤 견해가 물리학자들한테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걸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여전히 궤적 개념, 사물이 궤적을 그리면서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설명해내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 뒤에 비슷한 시점에 또 나온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해석은, 세계가 여러 개다. 지금 드라마에 더 킹이란 거 있죠? 평행 세계 이론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소재로 삼아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평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해석의 토대가 된 그런 어떤 평행 우주론 또는 평행 세계에 대한 그 원천이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 해석이라고. 많은 세계 해석이 또 이 비슷한 시점에 나오게 되고, 지금 그 양자역학 해석은 크게 세 개 해석이 주류 이제 좀 고려 대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 데이비드 봄의 해석, 에버리스의 많은 세계 해석이고, 이 세 개 중에 지지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해석이 어딜까요? 양자역학 해석 중에서. 원래는 코펜하겐 해석이 제일 많고, 네. 많은 세계 해석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신기하게. 저는 나름대로 많은 세계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최근 논문에서 논증을 했는데, 아직 이것을 읽어본 사람,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가치가 지금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데, 아무튼 많은 세계 해석은 내가 볼 땐 잘못된 해석이다. 근데 어쨌든 해석 몇 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원자의 각 운동량 때문에 원자는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때 생기는 자기 세기를 자기 모멘트라 한다. 원자를 자기장 안에 쏘아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원자의 자기 모멘트를 잴 수 있다. 1922년 슈테른과 게를라흐 실험은 이를 재는 실험이다. 자기장 방향과 자기 모멘트 방향 사이의 각도는 굽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자기장 방향이 고정되었다 해도 쏘는 원자들마다 자기 모멘트 방향이 다를 테니 자기장에서 원자들이 굽는 정도도 다를 테다. 네, 여기서 이제 어느 해석이 옳으냐를 말하기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말하지 못하겠고, 일단 제가 이제 지지한 해석은 있습니다. 지지한 해석은, 일단 많은 세계 해석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최종 결론이고, 코펜하겐 해석보다는 저는 데이비드 봄의 해석이 좀 더 합당한 이론이라고 좀 생각하는 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해석이 무엇이 옳냐를 다루는 게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 양자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여러 개념을 써서 노력한다. 있고,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할 주제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인데, 물론 이 실험은 여러분이 MRI라는 어떤 그 자기 공명 장치인가 그 장치의 원리가 되는 그거 매우 중요한 어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그 금속을 달구어서 이제 은이죠. 은을 달구어서 이제 은이 튀어나오도록 합니다. 은이 튀어나와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나가게 된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고, 자기장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여기 뾰족하고 뭉퉁하죠. 네. 그러면 자기장이 여기가 크겠어요? 여기가 크겠어요? 밑에요. S요. 자기장이 여기 뾰족한 부분이 큽니다. 아, 그렇구나. 뾰족한 부분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보면 여기가 세고 약합니다. 세고 약하다. 자, 그걸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을 쏘아 보내는데, 은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 은은 이제 원자번호 47번이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당연히 47번이니까, 양성자가 47개, 전자가 47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61개입니다. 중성자 수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면 전자의 수가 중요합니다. 전자의 수. 47개인데, 여기 제일 안에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8개가 있고 해서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있어요. 제일 끝에 한 개. 제일 마지막 끝에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원자는 가운데 원자가 있고, 전자가 47개 도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돈다. 한 개가 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끝은 다 짝이 있어, 짝이 서로 맞아가지고, 이 전자가 돌면 자석처럼 생기게 돼요, 자석. 그러니까 전류가 돌면 자기장이 생기는 건 들어본 적 있죠? 네. 시험도 하고 막 했잖아요, 어릴 네. 때.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가 돌면 이 자체가 자석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자체가. 원자 자체가 자석처럼 생긴 행동에. 그런데 이게 서로 도는 방향이 서로 대칭을 이뤄가지고 다 상쇄가 돼버려. 상쇄가 돼버리고, 상쇄 안 되는 놈은, 물론 여기 가운데 원자에게 따라들고 돌기 때문에 자석인데 너무 약해. 근데 이 제일 마지막 이놈은 혼자죠, 혼자. 짝이 아마 상쇄가 안 됩니다. 상쇄가 안 되는데, 이 전자, 쉽게 말해서 전자 이렇게 도는 거, 뺑글뺑글 도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석을 만드는 힘이 뭐냐면,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스핀. 이 스핀이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스핀이 이해하기 힘든 건데, 뭐, 쉽게 얘기해 자전이라 생각하면 돼. 자전이라 생각합시다, 자전. 전자 자전이 돌아. 이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 전자 때문에, 이 마지막 전자 때문에, 이 원자 전체, 은원자 전체가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석처럼.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 아주 그 이야기를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이제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은원자를 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N극, S극, N극이 S극이잖아요. N극이 S극인데, 여기에 이제, 은을 보낼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할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 끝을 N극이 할까, N극? 네. N극, S극 할게.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 쏘면, 자석을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이게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위로 갈 거예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왜 밑으로 합니까? 찍었습니다. 찍었으니까? 네. 여기 N극이라 했지, N극. 네. N극을 지나면 N극하고 N극이 밀치겠죠? 네. 밑에서 밀치잖아. 그렇게 밀치죠? 해가지고. 밀치인데, 근데 문제는 S극이잖아. S극은, 여기 S극이죠? 그러니까. 또 위로 밀잖아. N극이 더 세서 그래요. 그렇죠. 이쪽이, 여기 뾰족하니까, 뾰족한 게 더 세다 했잖아요. 세니까 이쪽에 미루는 힘이, 여기서 위로 누르는 힘에 비해서 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누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이해됐습니까? 네.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은원자의 지금 제일 마지막 요 제일 마지막 스핀이, 자전을 이렇게 하면 이쪽에 N극이 생긴다. 그러고 거꾸로 돌면 이렇게 생긴다. 자전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된다. 간단히 생각합시다. 네. 그래서, 은원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도는 이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돌면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죠. 이쪽에 돌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각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있으면 내려간다. 전자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내려가면? 이번에는 서로 당기잖아요. 아, 네. 그럼 또 당겨서 이렇게 되겠네요. 당기는데 당기는 게 어느 게 큽니까? 아, 위에 그죠. 그죠.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위로 가고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날려보내면 그러면 이렇게 돌겠지만 그냥 가겠죠. 맞죠? 네. 그냥 가겠죠.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비교해보면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네. 요게 약간 이렇게 굽어서 들어오고 있어. 네. 그럼 이게 또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내려가게 될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습니까? 네. 요 비슷해지면 여기 미는 정도가 약해지잖아. 여기 N극이 딱 붙어 있어야만 더 많이 밀리잖아. N극이. 네.
자석을 여러분 비스듬하게 두면 이렇게 하면 안 밀린,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좀 덜 내려가는 거죠. 덜 내려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요 그림이 뭐냐면 여기다 보면 여기 이제 원자가 부딪혀서 자국을 남길 텐데, 여기 자기장이 없으면 그냥 일자 모양으로 여기 틈이 있으니까 틈에서 지나서 이 틈, 일자 모양의 틈을 남기겠죠. 네. 근데 만일 자기장을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생길 거라니까. 밑으로 내려간 놈과 위로 내려간 놈과 가운데 내려간 놈이 쭉 이렇게 막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딱 이거밖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가운데는 없고 위아래밖에 없는 거야. 위아래. 그리고 마치 이런 놈하고 이런 놈 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비슷한 놈이랑 이런 놈이 없는 거야 지금. 요거 아니면 이거. 알겠죠? 그런 실험을 보였다. 읽어볼까요? 슈테른과 게를라가 얻는 자국은 두 줄로 쪼개진 자국이었다. 이것은 은원자의 자기 모멘트 방향이 두 가지 감나만 갖는다는 것을 뜻했다. 이미 슈테른은 양자역학이 옳다면 은원자들의 빔이 둘로 갈라져 하나는 N극 쪽으로 굽고 하나는 S극 쪽으로 굽는다고 예측했다. 게를라흐는 1922년 2월 8일 보어에게 실험 결과를 찍은 사진과 함께 엽서를 보냈다. 덧붙인 그림은 방향의 양자화를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론이 입증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엽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엽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뒤집어 놓은 건데, 아까 이제 자기장을 그려주지 않게 일자 모양이 나오고, 자기장을 그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해서 엽서 안에다가 써서, 글을 써서 당신의 의견이 입증됐다, 축하드린다라는 글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자가 이제 이렇게 전자가 지금 공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공이 없네. 전자가 이제 이렇게 도는데 도는 방향이 전자 공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돌 수 있잖아, 맞죠? 네. 다양한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근데 자기장을 그려주면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면 전자가 도는 건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는 거나 이렇게 도는 거. 위아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요 사이는 비어 있잖아, 맞지? 네. 위아래고 요 사이도 많잖아요. 지금 이 방향과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이 온갖 지금 방향이 다 있는데 지금 방향이 있는데 다 없고 요것하고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방향의 양자화 또는 공간의 양자화라고 그래요. 공간 자체가 덩어리로 되어 있다. 퀀타이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쓰죠. 좀 어려운 말인데 덧붙인 그림은 방향의 양자화를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화란 말은 덩어리로 되어 있다. 방향이 덩어리로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방향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딱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방향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슈테른과 게를라흐의 실험은 보우가 그 전에 원자 모형을 하면서 공간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공간 자체가 덩어리로 되어 있다. 공간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말은 사물이 지나간다.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다 생각을 떨어지는데 공간이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있고 요 사이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없는 공간, 여기. 그럼 여기서 이동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공간이 없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엄청 뛰어야 되지. 요 가운데는 없어. 사라져야 돼. 이따가 싹 사라져야 돼. 지금 내가 그리지만 여기는 뿅 사라지고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호가 원자 모양을 그리면서. 그래서 전자가 이제 이렇게 돌다가 이쪽 궤적과 이쪽 궤적을 돌 때 여기서 저기로 갈 때 궤적 없이 순간도 탁 간다는 거예요. 껑충 뛴다. 양자 점프라고 그러죠. 양자도약. 하는데 어쨌든 궤적 없이 궤적 공간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궤적이 없다는 어떤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대충 이해가 되죠. 보호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보호는 궤적은 없어. 공간 자체가 이미 덩어리로 되어 있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건너뛰으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슈체른과 게를라흐는 내가 보니까
이 실험은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공간과 방향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어져 있다 생각하잖아, 공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한 1980년대쯤 되면 70년대 말, 80년대 되면 데이비드 봄이 궤적을 그린다고 설명하면서, 가진다는 걸 유지하면서 슈텔은 게를라의 또 실험을 설명하는 어떤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간이 덩어리로 되어 있느냐, 방향이 덩어리로 되어 있느냐는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 아니면 이거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슈테른과 게을라의 실험 자체의 전체 그림 결과 자체는 이해했습니까? 네. 대충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더 너무 딱딱하지 말고 물렁물렁해서 새롭고 얕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생각이 좀 더 좋은 생각, 좀 더 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156절 스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겠지만 질문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